안녕하세요. 공부하는 MC 김현영입니다. 요즘요, 자녀들 학교 성적이랑 식구들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씀 많이들 하십니다. 특히 물가와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기업에서 서민까지 모두 애를 태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녹록지 않을 때일수록 참고가 될 만한 유대인 이야기, 잠시 후에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왠지 친해지면 부자가 될 것 같은 두 분 모셨습니다. 교수님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근데요, 제가 두 분 덕분에 요즘 경제를 조금 알아가나 싶었는데, 이 경제라는 녀석이요, 굉장히 변화무쌍하더라고요. 지금의 국내외 경제 상황을 쉽게 요약해서 해주시면 어떨까요? 진짜 불안하거든요, 요즘. 그렇죠. 네. 지금 현재 그 코로나 때 미국이 전 세계에 5조 달러를 풀었습니다. 돈의 시중에 너무 많이 풀리니까 예. 물가가 너무 오르는 거예요. 네. 보통 미국이나 한국이나 물가가 한 2%가 목표거든요, 항상. 예. 근데 이제 코로나 때 미국에 전 세계 달러를 너무 많이 풀었고 한국도 코로나가 너무 어려우니까 막 돈을 많이 푸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물건을 막 사게 되니까 네.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 겁니다. 이제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네. 미국이나 한국이나 중앙은행이 달러를 환수하고 원화를 환수하기 시작했다.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하는 것이 은행 예금금리를 올리고 대출금리를 올려가지고 대출을 못 받게 하고 은행이 예금을 하게 해서 네. 시중에 돈을 빨아당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많은 은행의 예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이 폭락하고 그다음에 뭐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도 폭락한다. 그래서 주가와 대출 금리는 반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물가와 금리 변화 뒤에는 이 사람들의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말이 있던데요. 마침 오늘의 주제와도 관련이 있다니 화면으로 확인할게요. 미국 연방준비이사회가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니, 이게 무슨 뜻이죠, 교수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인데 네. 아시다시피 미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어요. 네. 미국은 제조업 비중이 한 10% 남짓한 나라지만 그거보다는 이 통화와 금융 산업을 가지고 세계 경제를 주도합니다. 그 얘기는 달러가 세계 경제를 주도한다는 얘기하고 이제 마찬가지예요. 근데 달러가 미국의 돈이지만 달러는 사실은 미국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많은 양이 유통됩니다. 그렇죠. 보통 달러 발행액의 60%는 해외에서 돌아다니고 미국 내에는 한 40% 정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제로 금리까지 내리면서 돈을 많이 찍어냈어요. 네. 제로 금리 가지고도 상황을 잡지 못하니까 양적 완화라고 해가지고 돈을 많이 찍어내는 거거든요. 또 한 번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돈을 많이 찍어내서 어느 정도 돈을 많이 찍어냈냐면 2008년 이전에는 그 본원통화 발행액이 한 8천억 달러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 4조 3천억까지 찍어냈다가 너무 많이 찍었다 그래서 당시 제니 델런 연준의장 시절에 그거를 거둬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금리를 올리면서 유동성을 좀 거둬들였어요. 그래서 한 3조 8천억까지 빠졌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으면서 그 후에 한 5조 달러 정도를 더 찍어내서 지금은 한 9조 달러가 있습니다. 즉 2008년도 이전에 비해서 10배 이상의 돈이 풀렸어요. 달러가. 10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현상을 가져왔냐면 한 나라가 이렇게 통화를 많이 발행하면 경쟁국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유럽의 유로화나 일본의 엔화는 자기들도 상황이 급하니까 돈을 많이 찍어내야 되겠지만 달러가 그렇게 많은 돈을 찍어내는데 자기들은 안 찍어내면 달러의 가치는 절하되고 자기들의 돈은 가치가 높아져서 수출 경쟁력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라는 기축통화가 돈을 많이 찍어내면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른 경제 블록에서도 돈을 많이 찍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뿐만 아니라 유로와 엔화 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많이 찍어내서 이 세계 기축통화의 합이 이미 20달러를 훨씬 넘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이 찍어낸 나라가 있어요. 더 많이요? 그게 중국이에요. 중국은
엄청나게 찍어냈어요. 그 달러보다도 더 많은 통화를 찍어낸 거예요. 아. 근데 이러다 보니까 네. 돈이 이렇게 시중에 많이 나오면은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소비자 물가가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거를 잡기 위해서 지금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이번에는 다른 나라도 사실은 같이 따라 올려야 돼.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이 금리가 올린다는 얘기는 달러 가치가 높아지는 건데 네. 그거하고 금리 차가 많이 나오면 자기 나라에 들어와 있던 달러가 다시 다 나가버려 미국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미국하고 격차가 벌어지지 않게 네. 같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는 미국의 통화 정책, 금리 정책이 그대로 다른 나라에도 그 연동화돼 가지고 한마디로 미국 경제나 미국의 통화 정책이 세계를 이제 주도하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죠. 아, 미 연준이 어떤 일을 하는지 세부적인 내용도 궁금한데요. 정말 설명 부탁드릴게요. 오면서 아는 척은 했어요. 그게 미 연준 때문이야 이랬는데 정말 궁금해요. 정부가 하는 정책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재정 정책이고 이제 국가 예산을 동원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재정 정책이고 네. 그다음에 통화 정책입니다. 말씀하신 게. 그래서 이 통화 정책만큼은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하는 거죠. 예. 한국은행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1.5%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대출금리는 우리가 코픽스 금리라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은행의 가상금리라고 해서 2% 이자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4.5% 정도 대출을 받거든요. 네. 그런데 앞으로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지금 현재 미국은 0.75입니다. 앞으로 이제 한 3%까지 더 올린다 그랬으니까 우리의 대출금리가 금년 말쯤 되면 한 8%까지 올라갈 겁니다. 연방준비은행이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이자율을 조절해서 시중에 있는 달러를 미국의 중앙은행에 불러들이든지 또 경기가 너무 어려우면 달러를 풀어가지고 사람들이 좀 여유 있게 살게 해주든지 이렇게 돈을 가지고서 통화 정책을 하는 것, 미국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연방준비은행을 지금 현재 세계의 경제 대통령실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물가와 금리, 경제 전반까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아니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미국 연준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저희 프로그램은 유대인 경제사잖아요. 유대인이랑 어떤 관련이 있고 어떤 정보를 줄 수 있나요? 연방준비제도 은행의 그 상임이사의 대부분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유대인들이 미국의 FRB를 주도하고 있고 미국의 통화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네. 그래서 유대인들을 우리가 알아야만 미국의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연방준비은행과 유대인 경제사를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아, 유대인이 미국 경제의 한 축을 이룬다고는 들었지만요. 그래도 미 연준 의장 하면 세계 경제 대통령인데 이걸 유대인이 맡아왔다고요? 투표로 한 거예요? 어떻게 뽑은 거예요, 교수님? 연준이 1913년에 생겼는데 그걸 네. 만든 주도 세력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JP 모건 은행계, 록펠러 은행계, 그다음에 로차일드 은행계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도해서 연준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연준은 민간 은행들이 자본금을 내서 만든 일종의 주식회사로서 민간은행 연합체, 그러니까 정부기구가 아니에요, 연준이. 그러다 보니까 그 주주들이 네. 다 월스트리트에 있는 은행들이나 이 금융기관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 대부분이 유대인이다 보니까 자연스레 연준의 이사나 연준의 의장을 이제 유대인들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1913년 이후로 한 18명의 연준 의장이 있었는데 그중에 사실은 한 11명 정도가 다 유대인입니다. 11명. 네, 그리고 일반 이사들 가운데서도 과반수 이상이 유대인들이고 최근 한 50년만 봐도 1970년서부터 8년간 연준 의장을 했던 아서 번즈서부터 그다음에 1979년에 연준 의장이 된 폴 볼커 그리고 그 다음에 18년이나 연준 의장을 한 앨런 그린스펀 또 그 후임인 버냉키 뭐 제니 델렌 할 거 없이 지난 50년간 대부분 그 유대인 의장들이 독점을 하고 있었고 제롬 파월 현 의장은 이 양반은 유대인이 아니야 특이하게.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 의장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역대 대부분 연준 의장은 유대인들이 해왔죠. 물론 유대인 의장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정책을 펼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각각의 상황에 따라 그들의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살펴보면 유대인과 경제를 한 방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타쌍피 시간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자, 그럼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 불렀던 첫 번째 유대인이 누구인지 화면으로 확인할게요. 가장 앞에 붙은 수식어가 인플레이션 해결사라니 벌써 대단한 느낌이 드는데요. 일단 폴 보커 어떤 인물인지 연준 의장이 되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교수님? 네, 폴 볼커는 이 양반이 2m가 넘는 장신인데 2m요? 저 1m 50인데. 야, 한참 쳐다봐야 되겠네요. 근데 이 양반도 좀 천재기가 있어요. 그 프린스턴 대학의 경제학과를 나오고 연준에서 인턴을 지내고 그 다음에는 하버드 대학 행정대학원 나오고 런던 정경대학이라고 또 영국에서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근데 거기 연구원을 지냈는데 그리고 나중에 1952년에 연준 정식 직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애널리스트로 들어가서 이제 경제를 분석하는 일을 맡았는데 그 다음에는 연준에서 일하다 보니까 보수가 그리 많지 않다 보니까 체이스 맨해튼 은행으로 옮깁니다. 그 은행은 좀 보수가 더 많아. 그래서 거기서 하다가 미국 재무부에서 국장으로 이 양반을 발탁을 해. 그래서 미국 재무부 들어가서 국장을 하다 보니까 또 이거 봉급이 작아 정부는. 그러다 보니까 체이스 맨해튼에 이제 부행장으로 또 가. 그러다가 닉슨 시절에 이 양반을 재무부 차관으로 발탁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통화 정책을 담당했는데 그래서 1971년 닉슨 쇼 끝에 이 양반이 달러의 금태한 폐지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때 차관으로서. 그러고 나서 연준에서 가장 중요한 12개 지역은행이 있는데 네. 그중에 이제 왕족 기업인 뉴욕 연준의 총재를 역임합니다. 그 후 연준 의장이 돼요. 그런데 그때가 이제 굉장히 힘든 시기야. 왜 힘들었냐면 아서 번즈 연준 의장 시절에 추세하고 반대로 가면서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할 때 연준 운영에 취임함으로써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폴 보커가 연준 의장이 됐을 당시 미국 경제는 정말 최악이었다던데 최악은 어느 정도였길래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보통 이제 물가가 한 15% 이상 오르는데 15%? 예, 매월 15% 정도 오르는 걸 우리가 이제 최악 상황이라고 부르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였다. 미국 경제가 어려우니까 달러를 풀었었고 우리가 이제 물가가 오르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고 물가가 내리는 것을 디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네. 물가도 오르면서 또 고용도 악화되고 경기가 안 좋은 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스태그플레이션 초기 상황에 있고 미국도 1970년도에 갑자기 이제 유가가 한 5달러, 10달러 하다가 35달러 5배씩 늘어났어요. 갑자기 유가가 폭등하게 되고 또 경제가 안 좋게 되니까 한 달에 물가가 보통 15%, 20%씩 올랐었다. 그때 이제 폴 보커가 도입한 것이 바로 미국의 기준금리를 21%까지 올렸습니다. 네. 미국의 기준금리를 21%까지 올리고 그러면 물가가 15%니까 21에서 15를 빼면 한 7% 정도 네. 그 차익이 남는 거죠. 이와 같이 물가가 많이 오를 때는 은행의 이자라든지 대출금리를 올려가지고 통화량을 흡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경제 대통령으로서 물가를 잡는 것이 이 폴 보커의 최고의 업적이다. 폴 볼커처럼 초강수를 두는 리더들은 평가나 호불호가 엇갈리곤 하던데요. 오늘날 폴 볼커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폴 볼커. 폴 볼커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양반은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하고 불렸는데 이 양반이 연준 의장 될 때서부터 상황이 아주 나빴기 때문에 본인이 연준 의장에 대해서 가장 최우선 목표가 물가를 잡겠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더 많이 금리를 올려야 그 차익이 크면 클수록 은행으로 유동성들이 빨려 들어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13.5% 인플레이션이 났다 그러면은 한 17%까지는 올려야 되고 15%까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20%까지 올려야 되는데 기준금리를 이렇게 올리면은 주택담보금리나 은행금리는 더 올라가요. 막 21%, 22%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기 침체가 오는 거죠. 그렇게 높은 이자를 내고 기업 경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도산하고 실직자들이 많이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펄벌코를 죽이겠다고
막 살해 위협을 하는 사람도 나오고 우선 농부들도 힘들기 때문에 트랙터 가져와 가지고 워싱턴에 올라와서 연준 에어싸고 다 시위를 하고 그래서 이 양반은 재직 때 하도 살해 위협을 많이 당해서 곤충 차고 이랬어. 죽을 줄 몰라서.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금리를 올리고 인기가 없다 보니까 그 당시 있던 대통령이 재선이 안 돼. 그래서 이 양반 때문에 재선을 못한 대통령이 지미 카터 대통령.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나쁘니까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결국 그렇게 강수를 둬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잡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그러니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라는 걸 한번 심어줬기 때문에 연준에 대한 신뢰가 가고 그 다음에는 이 양반 덕분에 그 다음 연준 의장을 하는 사람들이 편했어. 시쳇말로 볼커가 경제 회복에 총대를 맸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대개는 이런 경우 후임자는 일이 좀 편해진다던데 미국 연준은 어땠을까요? 두 번째 주인공 보겠습니다. 18년이나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했다는 건 설마 18년 내내 경제 대통령을 지냈다는 뜻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린스펀 얘기입니다. 네. 폴 볼커가 물가를 잡았잖아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8년을 이제 본인이 연준 의장을 하면서 네. 카터가 떨어지고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하게 됩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제 본인이 영화배우 출신이에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서 영화배우 노조를 만들어서 영화인들의 노조 권리를 주장하다가 네. 본인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영화배우를 했는데 세금이 90%입니다. 내가 돈을 100만 원 벌면 90만 원을 세금을 내게 되니까 네. 아, 내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아주 세금을 낮춰가지고 네. 사람들을 일을 하게 해야 되겠다. 자기가 90%를 세금을 내게 되니까 일을 하나 안 하나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워낙에 네. 세금을 네. 많이 내게 되니 네. 그래서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거두게 되니까 일을 안 하는구나. 이래서 본인이 공약이 세금을 낮추겠다. 미국의 공화당 정책은 항상 세금을 낮추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게 레이건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고 이와 같이 그런 정책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고 네. 8년을 대통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 볼커 이후에 그린스펀이 이제 경제 대통령이 되면서 볼커가 물가도 잡아놨잖아요. 네. 이제 2%로 안정적인 물가도 되었고 레이건은 이제 세금을 인하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고 그래서 18년 동안 이렇게 미국의 경제를 이끌었습니다. 레이건은 정치 대통령이고 그린스펀은 연방준비은행 총재로서 경제 대통령이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아주 유명한 미국의 안정적인 경제를 이끌었고 레이건 이후에 미국이 지금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네. 약 나스닥이든지 다우존스 10배 이상 폭등을 했고요. 미국 경제를 이끌었다. 그래서 레이거노믹스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는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세금을 낮추어서 사람들이 부자를 만들어주는 정책이다. 그래서 이제 레이건 이후에 뭐 클린턴까지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이렇게 그린스펀도 함께 본인이 이제 경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해서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린스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일을 잘했으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연임도 가능했을 텐데요. 임기 중에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홍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폴 볼커가 잘했기 때문에 이 양반 때는 임기 중에 인플레이션 관리라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중국의 저렴한 제품 수입으로 골디락스 기간이 굉장히 오래됐고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다 일종의 호황을 오랜 기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 특징이 굉장히 말을 직설적으로 하지 않고 은유적으로 해. 그래서 그걸 해석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모든 귀를 쫑긋하고 저게 무슨 뜻인지라고 해석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시장에 충격적인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통화 시장을 관리를 했어요. 그렇다고 이 양반 재임 시절에 아주 사건이 없었던 건 아니고 취임하자마자 이제 검은 월요일이라고 주식시장이 폭락한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축 대부조합이 파산함으로써 금융 위기를 맞을 뻔한 그런 위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남미에서부터 시작한 그 외환위기가 개발도상국의 외환위기가 계속됐어요. 중남미 다음에 동아시아,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IMF 사태, 그 다음에 러시아
외환위기, 하여튼 이런 금융위기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러한 시기에도 미국 금융시장의 파편이 튀지 않게끔 잘 관리를 했고 그다음에 9.11 테러, 그다음에 IT 버블 이런 것들 좀 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 위기를 슬그럽게 잘 넘겼어요. 근데 그러한 밑바탕에는 이미 펄펄 그때 하도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네. 그러한 위험을 맞지 않으려고 연준을 포함한 월가나 재무부나 기업이 조심조심 행보를 한 그런 효과도 크죠. 아. 예. 근데요, 혹시 유대인으로서도 뭔가 주목할 만한 점이 있을까요, 교수님? 그 유대인은 좀 본질적인 문제를 좀 접근해야 되는데 네.